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제 손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손톱은 다 갈라졌고 오른손 검지는 굳어서 안 펴져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20년 넘게 일했거든요. 하루에 800인분씩 퍼날랐으니 손이 이 모양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도 저는 평생 딱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참으면 다 지나간다. 제 또래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 딴에는 무슨 대단한 인생 지혜라도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밥도 못 넘겼어요. 사실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낸들 이미 하늘로 간 우리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요. 다만 저처럼 둔한 걸 착한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해서요. 그러니 제 사연은 꼭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11살 때 집을 나갔어요. 동네 다방에 있던 여자랑 갔대요. 그것도 대낮에 짐도 안 챙기고 신발만 신고 나갔어요.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엄마가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가니까 엄마가 고개도 안 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먹고 가. 아버지는 대답을 안 했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새벽 시장으로 나갔어요. 37에 애 둘 데리고 생선을 판 거예요. 겨울에 엄마 손을 보면요. 손이 아니라 갈라진 논바닥 같았어요. 자다가 엄마가 끙끙거리는 소리에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시절 어른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보통 엄마들은 딸한테 하루빨리 시집가라, 여자는 남편 잘 만나면 팔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스님아, 꼭 시집갈 필요 없다.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살아도 돼. 그게 뭐 흠이라고. 그러면서 남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명절마다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전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아버지한테 당해서 남자를 못 믿는 거지 세상 남자가 다 아버지 같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남들처럼 살 거라고요. 그게 제 인생 목표였죠. 공장 다닐 무렵에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제가 타고 다니던 시내버스 기사였어요. 아침 6시 40분 차. 저는 그걸 타야 공장에 지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늦잠을 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뛰어가면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려요. 다른 기사는 안 그러는데 유독 그 기사만 그러는 거예요. 한 달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5분만 좀 일찍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심장 떨려서 못 살겠네. 전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갔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반한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문 한 번 더 열어주고 기다려준 게 다예요. 근데 전 그때까지 누가 저를 위해 뭘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해주는 쪽이었지 받는 쪽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거에 넘어간 거예요. 엄마한테 인사를 시키던 날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남편이 양복을 입고 왔어요. 소매가 좀 길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고 남편은 넙죽넙죽 잘 받아 먹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고 엄마가 뭐라고 할까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왜 저렇게 해프게 웃냐? 그리고 눈은 왜 자꾸 딴 데를 봐?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그랬어요.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세상 남자를 다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그거 병이야 진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엄마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질 못해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도 엄마는 남편을 보고 한 번을 안 웃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버스를 30년 몰면서 사고 한 번을 안 냈어요. 엄마 말대로 절 걱정시킬 일 같은 것도 없었죠. 한 번씩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도 안 하는 남자가 뭐 어딘가요? 주변에서도 다 남편 잘 만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말은 엄마 말이 틀렸단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남편이 폐수술하고부터였어요. 폐 일부를 잘라냈는데 그러고 바로 회사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남편이 무기력해졌어요.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냥 천장만 봐요. 제가 출근할 때도 누워만 있고 퇴근해서 오면 그 자세 그대로 있어요.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여기 앞에 산에라도 좀 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도 가든가. 쓸데없이 뭐하러. 그리고 내가 뭐 노인이야? 그럼 뭐라도 좀 해봐. 사람이 종일 누워만 있으면 병나. 나 이미 병 났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면 몰라. 그 말을 하고 남편은 돌아 누웠어요. 그때 제가 봤어야 했어요. 등을 보이고 누운 그 사람 뒷모습을요. 남자가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저는 그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무렵에 갑자기 엄마까지 쓰러졌어요. 제가 시장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말을 안 듣고 나간 거죠. 손에 물 안 묻히면 몸이 아프대요. 평생 물을 묻히고 산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급식실에서 물을 썰고 있었어요. 상인회에서 온 전화였는데 앞치마도 못 벗고 뛰어나가 병원에 도착하니 뇌경색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운 좋게 목숨은 건졌는데 오른쪽이 다 마비였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때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언어 중추가 손상됐습니다. 그래도 듣는 건 다 들으세요. 이해도 하시고 기억도 하십니다. 다만 밖으로 나오는 길이 막힌 겁니다. 엄마는 그날부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 동생은 회사에서 베트남으로 해외 발령이 난 참이었어요. 10년 넘게 준비한 거라고 이거 놓치면 자기 회사 생활 끝이라면서 전화기 넘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미안. 그래도 내가 병원비 매달 꼭 보낼게. 진짜야 약속해. 돈은 됐고 네가 와야지.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알면서 어떻게 그래. 저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몇 년을 동생이랑 제대로 말도 안 했어요. 명절에 짧은 문자만 오갔죠. 동생이 돈을 붙이면 받았다는 확인 문자만 보냈어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동생이 미웠던 게 아니에요. 무서웠던 거예요. 엄마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동생한테 화내는 걸로 푼 거죠. 요양병원을 알아보는데 2달이 걸렸어요. 시내에 좋은 데가 있긴 있어요. 새로 지은데 로비가 호텔 같은 데도 가봤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았더니 보증금이며 월에 300이 넘는데 그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실 그때 제 월급이 200이 좀 넘었거든요. 또 남편은 일을 못하고 있었고요. 동생이 보내주는 돈이 있긴 했지만 그 돈까지 다 부어도 우리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털어놨더니 그러더라고요. 좀 멀리 가도 되잖아. 힘들어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그때 딱 한 번 그 얘기를 꺼내봤어요. 남편 퇴직금에서 좀 쓰면 안 되냐고요. 그건 애들 결혼 자금이야. 그거 건드리면 우리 진짜 끝이야. 나 이제 벌지도 못하는데 그것까지 없으면 우리 늙어서 뭐 먹고 살아. 애들 시집 갈 때 손가락만 빨게 할 거야? 전 그 말에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차로 1시간 걸리는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국도 타고 한참 가서 언덕을 하나 올라가면 나오는 요양병원. 건물은 오래됐고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고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랑 소변 냄새가 섞여서 났어요. 그리고 그 주변도 좀 어지럽더라고요. 모텔, 노래방, 술집까지
처음 그 병원 앞에 차를 세우던 날 시동을 못 끄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런데 엄마를 두고 가는구나 싶어서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참아.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뭘 참으라는 건지도 모르면서요. 그래도 다행히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어요. 방이 남향이고 창이 컸어요. 병실이 좁긴 한데 침대에 누우면 바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 이거 봐. 창 커서 좋지? 여기 누워서 밖에 보고 있으면 심심하진 않겠다. 그치? 그리고 그때부터 8년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3번 그 언덕을 올랐어요. 8년을 그랬으니 다 저더러 대단하다고들 했죠. 근데 저는 늘 속으로 미안함밖에 없었어요. 더 좋은 병원이나 집에서 모시질 못했고 다른 방법이 없어 택한 거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말 대신 눈빛으로 절 반겼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이 젖어요. 그럼 반가운 거예요. 반대로 뭔가 싫으면 천장을 봐요. 딱 그 2가지예요. 그걸 알아듣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지낸 지 4년 차쯤 담당 간호사가 바뀌었어요. 사실 그동안 본 간호사들은 1년이면 바뀌고 그래서 얼굴 익히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첫 회진 날 원장이 병실에 들어와서 뭐라 하고 나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수치가 어떻고 소견이 어떻고 보호자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 나오는 거예요. 다들 바빠 보이니까 붙잡고 제대로도 못 물어보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죠? 제가 어려운 말 빼고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오래 누워 계셔서 살이 얇아지잖아요. 그럼 뼈가 안에서 살을 눌러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썩거든요. 그게 욕창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면 어머니 몸을 좀 돌려보세요. 그리고 뒤쪽을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렀다가 떼보세요. 근데 그런 건 여기서 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간호사가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좀 낮추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 간호사 셋이서 40명을 봐요. 저희가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한 분 앞에 3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르신 지키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전 그 자리에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내내 병원에 죄인처럼 다녔거든요. 돈이 없어서 엄마를 이런 데밖에 못 데려온 사람. 그런 저한테 제가 엄마를 지키고 있다고 하니 제 몸에서 뭔가가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오랜 시간 어깨에 얹혀있던 걸 누가 반쯤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뒤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못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사진이 하나 와요. 엄마를 창가에 앉혀놓고 찍은 것, 머리를 곱게 빗겨놓고 찍은 것. 저는 그 사진을 급식실 쉬는 시간에 봤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급식실에 있으면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손에 물 묻히고 일하는데 전화를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면 남편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죠. 하루는 남편이 그 간호사한테 받은 사진이라면서 보여주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 사람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명절마다 저는 봉투를 준비했어요. 우리 형편에 두껍게는 준비 못했지만요. 그리고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칭찬글도 남겼어요. 덕분에 우리 같은 보호자가 산다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병원을 다녀와서 파김치가 돼서 현관문을 여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발도 못 벗고 서 있으니까 남편이 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제 적당히 해. 지금 8년째야. 8년을 일주일에 3번씩. 그러니까 당신 몸도 망가지지. 밤에 다리 붙잡고 끙끙대고 그러는 거 모를까봐. 이제부턴 내가 갈게. 어? 당신이?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도 뭘 좀 하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을 이러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게 해줘. 부탁이야.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현관에 서서 신발 한 짝 벗다 만 채로요.
남편이 당황해서 일어나 오는데 저는 손을 저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늙어야 철든다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남편이 저 대신 그 언덕을 올랐어요. 특히 사위가 이런 걸 자처해서 하니 제 어깨가 괜히 펴진 기분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병원 갈 때마다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옷을 신경 써 입냐고 하니까 멋쩍게 그러더라고요. 아이, 장모님이 나 처음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입고 가야지. 다 늙어서 잘 보여서 뭐 하겠냐마는 그래도 이 기회에 점수 제대로 좀 따야겠어. 전 그 말을 듣고 셔츠 옷깃까지 빳빳하게 다림질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은 간병인 아줌마였어요. 병실의 간병인 아줌마는 서너 명을 같이 보는 분인데 침대볼을 걷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 많이 바쁘신 모양이더라고요. 오면 한 10분 있다가 금방 가시던데. 저는 손을 멈췄어요. 어? 우리 남편 여기서 몇 시간 있다 오는데 엄마 자는 것까지 다 보고 오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저를 한번 보더니 손을 탈탈 털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봤나 보네. 방을 몇 개씩 도니까 정신이 없어서 내 말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은 자기 밥그릇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남의 집 남편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던져놓고는 바로 주워 담은 거죠. 전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가볍게 물어봤어요. 당신 근데 오늘 병원 가서 몇 시간 있었어? 순간 남편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상에 내려놓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그래, 이 집에 들어오는 돈 다 당신이 번 거니까 뭘 해도 당신한텐 보고해야 맞겠네. 아,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게 뭐 있어. 종일 이 소파에서 천장만 보다가 당신 오면 밥 먹고 자고. 그래서 나도 사람 노릇하자 싶어서 가는 건데 그것도 못 믿어서 지금 그런 걸 물어? 됐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안 가면 되지. 당신이 해. 난 여기 누워서 천장이나 볼 테니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얼른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말이 잘못 나왔어. 그냥 물어본 건데.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 돈 못 번다고 내가 무시한 걸로 들렸구나. 나 대신 우리 엄마 봐주겠다고 나선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미안함이 컸어요. 그게 그 사람 수법이었던 건 한참 뒤에야 알았죠. 그런데 또 이상했던 건 어느 날부터 엄마가 창을 안 봤어요. 병실에 가면 대낮인데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엄마 눈부셔? 왜 밖에 꽃도 많이 피고 얼마나 예쁜데 봐봐. 응? 엄마 꽃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왼손을 뻗어 침대 난간에 걸린 수건을 더듬더듬 찼더니 그걸 끌어당겨서 자기 눈 위에 덮는 거예요. 제가 거들면 또 덮고 손등에 힘줄이 설 정도였죠. 저는 그때 엄마가 눈이 부신 게 싫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또 저러시네. 그거 그냥 두세요. 우리도 처음엔 답답하실까봐 열어드렸어요. 밖에 좀 보시라고. 근데 열어놓기만 하면 저러셔. 우리가 요샌 커튼을 쳐놓고 살아요. 빛이 싫으신 모양이에요. 나이 드시면 그래요. 어제까지 좋던 게 오늘 갑자기 싫어지고. 엄마가 꽃 보고 사람 지나가는 거 보는 거 좋아했는데 이상하네요. 아유, 그러니까 병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이 다녀간 다음 날이면 밥도 안 먹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숟가락을 떠서 입에 대면 입술을 꽉 다물어요. 이게 힘이 없어서 못 삼키는 거랑 안 먹겠다고 이를 악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한 번은 제가 화를 냈어요. 숟가락을 그릇에 탁 놨어요. 그 소리가 병실에 크게 울렸죠. 엄마 이러면 난 어떡해?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옷도 못 갈아입고 1시간을 운전해서 여길 와. 여기 와서 엄마 밥 먹는 거 그거 하나 보는 거야. 근데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난 뭐가 되냐고. 엄마 나한테 화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때 엄마가 절 보는데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턱까지 떨기 시작했어요. 아래턱이 덜덜 떨리고 목에서 뭐가 걸린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굳은 혀로 무슨 말이라도 꺼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는 포기한 듯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그렇게 몇 번의 고비를 넘기다 그해 봄에 가셨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벨이 3번도 울리기 전에 제가 받았어요. 8년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잤거든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 유리에 김이 서린 게 아니라 제 눈에 눈물이었더라고요. 병실에 들어가니까 엄마는 눈을 감고 잠든 것처럼 있었어요. 저는 그 전날에도 가서 손발 주무르고 또 오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있다가 왔을 텐데 그게 계속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 내내 남편은 거의 안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저렇게 하는 집이 없어요. 병원에도 사위가 맨날 갔다잖아요. 저는 빈소 구석에 앉아서 그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엄마 봤어? 엄마 나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이제 맘 놓고 가. 솔직히 저도 장례 내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쯤에 빈소 옆 대기실 바닥에 잠깐 누웠어요. 상복 그대로 입고 딱 5분만 눈 감고 있자 그랬는데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병실에 있는 엄마가 아닌 젊은 엄마였어요. 시장에서 생선 팔던 엄마요. 저는 꿈속에서 반가워서 엄마를 부르며 뛰어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절 안 보고 제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그러고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저를 확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딸 최서방 절대 믿지 마! 전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몸이 붕 뜬 것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등이 다 젖었고요.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사실 엄마가 8년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전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엔 엄마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한 번은 밤에 자다가 그게 생각나서 운 적도 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어땠더라?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날 정말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소리를 치며 저를 붙잡는 그 힘찬 목소리를요. 그런데 남편을 믿지 말라니 저는 대기실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도 자고 있었어요. 상복 입은 채로 벽에 기대서요. 그리고 이상하게 등에 소름이 쭉 돋았어요. 30년을 본 얼굴인데 그날따라 꼭 낯선 사람처럼 등이 서늘한 거예요. 그렇게 발인까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동안 제 인생은 엄마 병원 가는 시간이 전부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진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옷장을 열더라고요. 어디 가게? 병원 좀 갔다 오려고. 장모님 계시던데. 냉장고 문을 열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거긴 왜?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해야지. 8년 동안 장모님 봐준 사람들이잖아. 간호사들도 그렇고 간병인 아주머니도 그렇고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 사람이 도리가 있지 돌아가셨다고 그냥 인사 뚝 끊는 건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인사는 하고 와야지.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이런 것까지 챙기는구나. 난 엄마 가시고 나서 그 병원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는데 이 사람은 도리를 챙기는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당신은 됐어. 당신 거기 가면 또 울 거야. 당신 아직 안 돼. 내가 그냥 조용히 갔다 올게. 그러고 그 사람이 옷을 골라 입었어요. 셔츠를 꺼내서 입고 거울 앞에서 옷깃을 만지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딸 최서방 절대 믿지 마. 우리 엄마 목소리가요. 귀에서 그냥 확 터졌어요. 진짜로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다리미를 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는 급식실에 전화를 걸어 연차를 냈어요. 솔직히 전화를 하면서도 제가 뭘 하려는 건지도 몰랐어요. 전 그때까지도 남편을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몰래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냥 살짝 들여다보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혼자 고마워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 자리에서 병원 정문이랑 주차장이 다 보였거든요. 저는 시동을 끄고 창문을 반쯤 내리고 기다렸어요. 봄이라 바람이 미지근했어요. 언덕 아래 국도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고요. 한참 뒤에 남편 차가 올라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그 사람이 차문에 미친 자기 모습을 한번 보더라고요. 옷깃을 매만지고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고 셔츠 밑단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고는 향수를 손목에 문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시계를 봤어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 간호사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하려면요. 그동안 난 뭘 하나 슬쩍 올라가서 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나왔어요. 시계를 다시 봤더니 딱 5분이 지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을 안 했어요. 제 머리는 이미 저 대신 변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차에 뭘 놓고 와서 가지러 왔나 보다. 그런데 남편은 차로 안 갔어요. 길을 건너더라고요. 병원 맞은편 담벼락 쪽으로요. 담벼락이 밑에 화단인지 뭔지 시멘트 턱이 있는데 남편이 거기 걸터 앉아서 담배를 물더니 불을 붙였어요. 그러고는 계속 병원 현관 쪽을 봐요. 담배 한 모금 빨고 현관 보고 손목시계 보고 현관 보고 발로 땅을 툭툭 차면서 또 입구를 보고요. 분명히 누굴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뒷모습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등이 살아있었어요. 우리 집 소파에서 몇 년을 죽어있던 그 등이 팽팽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전 그때 손이 이상해졌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하고 물건을 못 잡겠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았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병원 입구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근무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면서요. 근데 그 여자가 현관 계단을 내려와서 담벼락 앞을 쓱 지나가요. 남편을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요. 그러고 언덕 아래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이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들어간 골목으로 남편이 따라 들어갔어요.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도 모를 정신으로 뒤를 쫓았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골목 안엔 모텔이 있었어요. 여자가 먼저 들어가고 조금 있다 남편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진짜로 충격을 받으면 몸에서 소리 나는 부분이 다 멈춰버리더라고요. 전 그냥 그 골목 입구에 서서 그 문을 봤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뭐가 저를 잡아당긴 것처럼 고개가 들렸어요. 올려다보니 모텔 뒤로 언덕이 보이고 언덕 위에 병원이 있고 병원 3층에 창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엄마 병실 창이었어요. 창이 커서 좋다고 누워서도 바깥이 다 보인다면서 제가 좋아했던 그 창이요. 그 창이 정면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서 있는 이 골목을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 창을 봤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뛰었어요.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데 숨이 안 쉬어졌어요.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빈 방이었어요.
엄마가 가시고 아직 환자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침대에 시트도 없이 매트리스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달력도 없고 링거 거리만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걷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서서 그 창밖을 봤어요. 언덕 아래가 훤히 보였어요. 골목이 보이고 모텔 입구도 훤히 다 보였어요. 손을 뻗으면 잡힐 것처럼요.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매트리스에 누웠어요. 엄마가 늘 누워있는 그 각도로, 그 높이로요. 거기서 보이는 건 정확히 모텔 간판이었어요. 전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왜 수건을 끌어당겼는지요.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온 힘을 다해서 힘줄이 다 서도록 수건을 쥐고 자기 눈을 덮었는지요. 커튼을 열어드리면 그렇게 기를 쓰고 눈을 가렸는지요. 전 아무도 없는 그 방에다 대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다 알았어. 엄마가 왜 그렇게 눈을 가렸는지. 난 엄마 등만 보고 살았지 엄마가 뭘 보고 사는지는 한 번을 안 봤어. 미안해 엄마. 엄마한테 하필 그 꼴을 보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해. 빈방에서 제 목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목이 막혀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 그랬어요. 엄마, 나 지금은 소리 안 지르고 참을 거야. 근데 나 저것들 죽이려고 참는 거야. 오늘부터 하나도 안 놓칠 거야. 엄마가 여기 누워서 못한 말, 소리 못 지른 거 내가 다 할게. 저것들 제대로 벌받게 해줄 거야. 내가 하면 하는 거 알지? 나 엄마 딸이잖아. 저는 손으로 매트리스를 쓸며 일어났어요. 집에 오니까 현관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발이 나고 병원에서 찾아온 짐이에요. 며칠째 안 열고 그냥 놔뒀던 거예요. 못 열겠더라고요. 그걸 열면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걸 열었어요. 내복 몇 벌, 수건, 빗, 손톱깎이, 담요, 그리고 효도 라디오요. 엄마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갈 때마다 틀어드렸거든요. 침대 머리맡에 그게 늘 있었어요. 엄마 왼손이 딱 닿는 자리예요. 엄마 몸에서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손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라디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하나씩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화면에 무슨 숫자가 뜨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녹음이 되는 거라는 걸요. 몇 년 전에 시장에서 샀을 때 그냥 어른들 쓰기 좋은 버튼 큰 걸로 주세요 그러고 산 거라 설명서 같은 건 잘 보지도 않았죠. 저는 이게 그냥 노래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안에 파일이 11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재생을 눌렀어요. 첫 번째 파일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병실 소음뿐이었죠.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 저는 잘못 눌렀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분쯤 지났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익숙한 남편 목소리가 나왔어요. 장모님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이 내가 또 이런다. 뭐 말을 해야 알지. 남편이 엄마를 비웃는 것 같은 그 말에 등이 확 굳었어요. 그러고는 몇 분 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번엔 여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발걸음부터 빠른 느낌이더라고요. 어머 오늘 벌써 왔어요?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 근무 중이라니까요. 아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여기 누가 본다고. 괜찮아. 우리 장모님 숨 쉬는 것밖에 못하는데 여기 그냥 껍데기만 계신 거야. 괜찮다니까. 앞으로 편하게 해도 돼. 나 운전하느라 피곤했어. 나 좀 안아줘. 전 그 소리를 듣고 라디오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 여자 웃는 소리, 옷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 소리요. 전 그걸 주우려고 손을 뻗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라디오가 자꾸 손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두 눈 뜨고 그걸 봤어요. 자기 침대 옆에서요. 사위가 낯선 여자랑 그러고 있는 꼴을 다 본 거예요. 심지어 엄마는 껍데기라고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못 들었어요. 3개쯤 됐다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서 나오는 것도 없이 위액만 나오는데 변기를 붙잡고 한참 있다가 나와서 물을 마시고 또 앉아서 다음 걸 들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조심하는 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뻔뻔스러워졌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 제가 딸보다 어머니한테 더 잘하는 거 알죠? 난 맨날 오잖아. 그런데 파일이 뒤로 갈수록 그 여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매일 놔드리는 거 있죠? 이거요. 이게 어르신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예 딴 게 들어가면요? 어르신 목숨이요. 지금 제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저 보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전 그 대목에서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왜 밥을 안 먹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다녀간 다음 날마다 그릇을 그대로 두고 벽을 보고 눕고 제가 숟가락을 들이대면 이를 악물던 거예요. 엄마는 정말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일은 아무 말도 없는 숨소리였어요. 우리 엄마가 서럽게 우는 소리요. 말을 잃은 사람이 우는 그 소리는요, 정말 짐승이 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7분이 이어졌어요. 이걸 겨우 움직이는 그 한 손으로 누르면서 얼마나 저한테 말하고 싶었을까요? 절대 저런 놈한테 속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엄마가 온몸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돈 붙이면 받았다 그 한마디만 보냈던 제 동생한테요. 얼마 전에 장례식 끝난 뒤 돌아간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죠. 신호가 2번쯤 가고 받았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동생 목소리를 들으니 말이 더 안 나왔어요. 누나 왜? 말을 해. 무슨 일인데? 들어와. 지금 당장. 엄마가 남긴 게 있어. 와서 너도 들어. 나 혼자서 못 듣겠어. 며칠 뒤 동생이 새벽 비행기로 들어왔어요. 저는 공항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날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사람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나 싶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고 볼이 푹 꺼지고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로 서 있었어요. 동생도 나오는데 얘 얼굴도 말이 아닌 거예요. 엄마 장례 때 봤을 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전화해서 엄마가 남긴 게 있다고, 혼자는 못 듣겠다고 그 소리만 하고 끊었으니까 얘가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동생이 절 보더니 캐리어를 놨어요. 그러고 걸어와서 제 앞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나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잤어. 누나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별별 생각 다 했어. 근데 그것보다 더 미치겠는 게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볼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 마지막에 본 게 다인데 그런 놈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자격이 있긴 한가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도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얄밉던 놈인데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사이에 제 안에서 미워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큰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작은 미움은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됐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가자. 저는 동생을 차에 태우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속도로 올라갈 때까지요. 동생이 몇 번 뭐라고 물어보려다가 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릎 위에 있던 라디오를 집어서 동생한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엄마 라디오. 그냥 묻지 말고 일단 다 듣고 말해. 저는 재생을 눌렀어요. 저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을 동생이 숨을 몰아쉬며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도 못 냈어요. 그러다가 안전벨트를 풀고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요. 그러더니 동생이 내려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토했어요. 저는 비상등을 켜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동생이 돌아섰는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눈이 돌아있더라고요. 누나, 지금 그 새끼한테 가자. 내가 죽여버릴게.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깜빵 가면 가는 거지 뭐. 나 이제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흥분하지 말고 앉아. 누나, 지금 이걸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가 이걸 다 보고 갔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왜 밥을 안 먹었는지 몰라?
굶어 죽으려고 그런 거잖아.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고개를 들어 동생을 봤어요. 지금 가서 뭐 할 건데? 멱살 잡고 한 대 칠 거야? 그래, 코피 좀 나겠지. 그럼 그 길로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면 전치 몇 주 나오고, 그럼 넌 쇠고랑 차.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혼 소송 걸어. 처남한테 맞았다고. 그럼 재산 반 갖고 나가서 그 여자랑 살아. 그리고 그 여자? 병원에서 또 기저귀 갈고 있을 거야. 명절에 봉투까지 받으면서. 동생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꿈에 나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최서방 절대 믿지 마. 엄마가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잖아. 나 엄마 목소리도 잊어버렸었어. 근데 죽어서 꿈에 나와 그 한마디를 하고 갔어. 엄마가 왜 그랬겠어? 왜 그 소리를 하고 갔겠냐고. 잘 알고 제대로 하라고 그런 거야. 엄마가 살아서 못했으니까. 저는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너도 알지? 엄마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조용히 다 준비해서 제대로 끝까지 가자. 그게 엄마 몫까지 갚아주는 거야. 그날 밤에 동생이 집으로 안 왔어요. 근처에 방을 하나 잡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지금 매형 얼굴을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동생 방으로 갔어요. 새벽 3시까지 동생이랑 있는데 사실 동생은 회사 감사팀에 10년이 넘게 있었거든요. 회사 돈 빼먹는 사람들 잡아내는 게 동생 일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얘가 왜 우리 집 자랑이었는지요. 누나,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딱 3가지만 지켜. 뭔데?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눈치도 주지 마.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게 우리 전부야. 저 사람이 눈치채는 순간 우린 다 잃어. 돈 옮길 거고 전화기 바꿀 거고 그 여자랑 입 맞출 거야. 그 여잔 간호사잖아. 기록 만지는 게 직업이야. 그 여자가 알면 병원 기록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얼마나 더 참으면 됐는데. 딱 3주만 줘. 3주 뒤에 내가 판을 만들게. 그리고 이 라디오 오늘 밤에 내가 복사해서 3군데 나눠 놓을 거야. 원본은 봉인해서 보관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평소처럼 밥 해줘. 셔츠 다려주고 다 해줘. 웃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해? 그런 놈한테 무슨 밥을 해주라고?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진지한 눈빛으로 이러더라고요. 누나, 딱 3주만. 이번엔 참는 건 달라. 저것들 제대로 혼내줄 시간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런데 그 3주가 엄마 모시던 8년보다 길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 인간이 자고 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봐요. 그러고 일어나서 밥을 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앉으면 밥을 퍼서 그 사람 앞에 놔요. 그런데 그것들이 엄마 앞에서 벌인 짓을 생각하면 몸이 떨렸어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죠. 제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동생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뭘 했냐면요.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카드 명세서를 뽑는 거였어요. 보니까 그 모텔을 1년 사이 50번이 넘게 드나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이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증거 보전이라는 걸 신청했어요. 병동 복도 CCTV, 그 여자 근무 기록, 출입 기록, 우리 엄마 투약 기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여자가 근무 시간에 나갔다는 게 나오면 이건 더 이상 불륜이 아니라 병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라디오였어요. 녹음 파일을 전부 다 감정 맡겼어요. 편집이 안 됐다는 거,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라는 거, 그걸 다 서류로 만들어뒀죠. 그리고 이게 동생이 제일 잘한 거예요. 어느 날 밤 동생이 뭔가를 알아냈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이상한 걸 찾았어. 그 여자 이 병원 오기 전에 2군데를 거쳤는데 둘 다 1년을 못 채우고 나왔어. 거의 잘린 거지. 근데 이 여잔 잘리고 나서 매번 더 좋은 데로 갔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 병원이 시끄러워지기 싫어서 사표 받고 좋게 추천서 써주고 그렇게 내보낸 거야. 그럼 그 여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진짜야? 내가 그 2군데 다 알아봤어. 그리고 최근 3년 안에 그 여자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을 찾았는데 4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 뭐라고?
동생이 잠깐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제일 잘해준 간호사였다고. 그 사람 아니었으면 편히 못 지내셨을 거라고.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나, 그리고 그 중에 한 집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야. 큰아들이 재작년에 이혼을 했대. 아무리 봐도 이거 그 여자 처음이 아니야. 기다리던 3주 뒤였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랬어요. 엄마 49제니까 식구들 다 모이자고요. 절 가는 것까진 안 하고 간단히 상만 차리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당신 어머니 가고 나서 좀 이상했거든. 근데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 그래, 그게 맞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장모님도 그걸 바라실 거야. 저는 웃었어요. 그동안 웃는 연습을 지겹도록 했거든요. 처음엔 입꼬리가 안 올라가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저는 상을 차렸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걸로요. 비싼 생선도 쪘어요. 살아생전에 엄마가 생선 팔던 사람인데 정작 자긴 제일 싼 것만 먹었거든요. 좋은 건 팔아야 되니까. 저는 냄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죠. 엄마, 오늘이야. 두고 봐. 얼마 뒤 동생이랑 딸, 그리고 제가 부른 사람들이 왔어요. 변호사 1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4명이요. 남편이 그 사람들을 보더니 누구냐는 눈빛으로 절 보더라고요. 이분들은 누구야? 아, 엄마 병원에서 알던 분들. 엄마 옆방에 계시던 분들 가족이야. 당신도 인사드려. 남편이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4명이 남편을 보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받고 그냥 보기만 했죠. 전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남편 목젖이 움직이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침을 삼키잖아요. 밥을 먹는 내내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남편이 몇 번 말을 하려다 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딸들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죠. 사실 애들은 전날 밤에 동생한테 다 들었거든요. 밥을 어느 정도 다 먹고 나서 제가 라디오를 올려놨어요. 저는 재생을 눌렀어요. 처음엔 병실 소음이 났죠. 남편이 그걸 듣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냥 라디오에서 잡음 나오는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요, 남편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람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걸 전 그날 처음 봤어요. 순식간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흑빛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상다리를 걷어차면서요. 그거 당장 끄라고! 남편이 라디오로 손을 뻗는데 동생이 남편 어깨를 눌러서 앉혔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힘으로 눌린 게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거예요. 파일이 계속 돌아갔어요. 그 여자 목소리까지 나온 뒤 남편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그때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오늘 오전에 3통이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오늘 아침 그분 자택으로 송달됐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이사장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근무지 무단 이탈, 환자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 환자에 대한 협박 및 정서적 학대, 녹취 전부 감정서 붙여서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4분이 각자 병원과 그 간호사를 상대로 별도 진정을 넣으셨습니다. 병원은 오늘 안에 그분 직무 배제할 겁니다. 변호사가 잠깐 절 봤어요. 제가 더해도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는 내용 증명입니다. 그분 배우자 앞으로요. 뭐요? 아니 그 사람 이혼했다고 했는데 현재 혼인관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남편분 지방에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 얼굴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바람난 남자가요. 자기 장모 앞에서 그런 추한 짓을 한 남자가 자기가 배신당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동생이 가방에서 종이를 한 뭉치 꺼내더니 그걸 남편 앞에 천천히 밀어놨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요. 회사에서 남의 장부를 뒤집어 온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아
그 종이가 상 위를 미끄러지는 걸 봤어요. 매영, 이제 돈 얘기 좀 합시다. 작년 봄부터 매영 퇴직연금에서 6,800이 빠져나갔어요. 한 번에 나간 게 아니고 5번에 나눠서요. 지금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입을 안 열었어요. 우리 엄마 병원비에 보태자고 했을 때 끝까지 안 된다고 얼굴이 굳던 사람요. 그 돈을 그 여자한테는 바로 갖다 바쳤어요. 애들 결혼 자금이라던 그 돈으로요. 그러자 동생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그 여자 딸 수술비였죠. 애가 심장이 어떻다고 하면서 그때 매형 회사 잘리고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늙은이였는데 웬 젊은 여자가 매형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리고 그랬으니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엔 이혼 소송비였을 거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한다, 변호사비 없다.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 그때 죽어 있었어. 사람 취급도 안 해줬다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매형, 그 소리 지금 우리 누나 앞에서 하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전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동생이 차갑게 종이 한 장을 더 넘겼어요. 그럼 매형,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까요? 과연 그 여자 딸 수술비로 갔을까요? 아니요. 그 애 병원 기록도 없어요. 그 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무데도 안 아팠어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비요? 매형, 그 여자 이혼 안 했다니까요. 소송 자체가 없어요. 매형이 평생 버스 몰아서 고생해서 번 그 돈 그 여자 남편 계좌로 다 들어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확 들었어요. 어느새 남편 입술이 파랗게 됐더라고요. 뭐? 그 집 남편이 몇 년 전에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 빚을 작년부터 갚기 시작했더라고요. 매형은 그 집 빚 갚아준 거예요. 그 남편은 지금도 그 여자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는 줄 알더라고요. 매형, 그 여자가 매형 만난 게 무슨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여자는요, 매형 퇴직금을 알고 만난 거예요. 그거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나랑 가까이 지내면서 다 알았겠죠. 자기 엄마 봐주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었으면 매형 만나지도 않았다고요. 남편이 동생이 갖고 있던 종이를 집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걸 눈앞에 대고 한참을 보더라고요. 마치 글자를 못 읽는 사람처럼요. 그러다가 종이를 내려놓고 절 봤어요. 이거 진짜야? 이게 진짜냐고? 당신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럼 난 뭐야? 뭐긴 뭐야. 그 여자한테 당신은 통장이었고 나한테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당신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우리 엄마 다 보고 있었어. 둘이 모텔 드나드는 모습 보다가 죽은 거라고. 당신은 딴 년이랑 논 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이제 내 앞에서 억울하다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이제부터 값을 치르기 시작한 거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그런데 눈을 한번 감았다 다시 떴을 때는요, 신기할 만큼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어요. 전 그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여자가 그날 오후에 우리 집에 왔거든요. 소장을 받고 온 거예요. 대문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질러요. 저는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 여자한테 뭘 물었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여자가 우리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그럼 난 뭐가 되는데? 내가 너 만나느라 1년을 그 병실에 처박혀 있었어. 내가 그 노인네 기저귀를 몇 번을 갈았는지 알아? 그 짓을 왜 했겠어? 설마 너 좋아서 그랬겠어? 너 지금 몇 살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야, 너 거울은 보고 사냐? 전 그걸 보고 웃었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창틀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속이 시원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목에 걸려있던 뭔가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병원에서 잘렸어요. 형사재판에 넘겨졌고요. 환자 협박에다 학대, 근무지 이탈, 그리고 그 앞 병원 2군데서 뜯어낸 돈까지 다 붙었어요. 네 분이 다 각각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만 당한 게 아닌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자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편이 당연히 유책 배우자로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재판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쪽은 도장 찍는 것 말고 할 게 없다고요. 그리고 딸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역할까지 제가 다 뺏는 것 같아서요. 근데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빠 미워서 안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아빠만 보면 할머니 숨소리가 들려. 나 그래서 아빠 보는 게 힘들어. 엄마 미안해.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우리 집에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전 끝까지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나중엔 그냥 문 앞에 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좀 봐줘. 한 번만.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나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나 그때 진짜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나 좀 살려고. 근데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전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소금통을 들고 나왔어요. 남편이 얼굴을 드는데 제가 그 얼굴에 소금을 미친 듯 뿌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새벽 3시에 언 손으로 생선 절이던 소금. 당신 그동안 그 덕에 밥 먹고 잘 살았어. 그 밥 먹은 입으로 우리 엄마더러 껍데기를 했지. 껍데긴 당신이야. 갈 데 없다고? 잘 됐네. 우리 엄마도 갈 데가 없어서 그 침대에 누워 당신 뒤통수만 봤어. 그리고 이젠 당신 차례야.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어.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 엄마 이름 꺼내지 마.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30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생각해보면 엄마가 혼자 살아도 된다고 했던 그 말, 전 그게 아버지한테 당해서 하는 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엄마는 남자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딸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빠질 때 저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저도 30년 동안 그 사람을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예요. 그걸 봐버리면 제가 없어지니까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그 대가는 우리 엄마가 치렀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혼자 될까봐 무서워서 못 보고 계신 게 있으면요. 딱 한 번만 눈을 뜨고 보세요. 진짜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보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평생 하려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이 나이에 엄마를 보내고 나서야 알아들었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